2부입니다. 잠시 후 1타 경제 코너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적 파장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 경제 기업들 이제 큰일 났죠? 네, 맞습니다. 큰일 났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제가 먼저 이게 진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이걸 좀 많이 깨달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숫자가 사실 데이터가 트럼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서 너무 트럼프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나 이런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진짜 숫자는 진짜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는데요. 그럼 지금 이제 돈은 뭐 숫자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보편적 관세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그렇죠. 당선인이 10에서 20% 보편적 관세, 중국 쪽에는 60% 관세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자동차 업계는 진짜 안 좋거든요. 일단 관세가 보편적 관세 들어오면 일타적으로 첫째로 이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견제를 한다 그러면 뭐 반사 이익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제는 또 가격 내려갔고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엄청 불 거라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가격 경쟁력에서 또 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쪽이거든요. 자, 지금 다 중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사실상 또 우리가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함부로 또 관세를 매길 수 없는 게 미국 물가를 가지고 엄청 올라 있는데 맞습니다. 물가가 또 더 뛸 거기 때문에 네. 미국 국내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일각에서 경제학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걱정하고 있는 게 그러면 관세 높여라. 그러면은 만약에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미국 내에서는 높아지거든요. 수입 물가 높아지면 물가 압력이 그대로 오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상 이제 금리가 인하 시기인데 뭐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고금리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됐던 이유가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 뭐 경제 살려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오히려 뭐 뽑아놨더니 이건 계속 고물가 상태로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관세를 과연 정말로 공약대로 갈 것인가 이런 의구점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관세도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럼 돈은 또 어디를 흐르고 있냐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반도체도 반반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뭐 반사이익도 누릴 수 있다 아니면은 악영향이 있다라고 뭐 반반씩 있는데 칩스법이라고 해갖고요 세액공제를 우리가 받게 돼요. 보조금을.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 공장 짓고 투자하면 네. 엄청난 보조금 준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게 칩스법이죠. 그거 안 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다가요 이미 공장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에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인디애나에 있는데 막대한 돈 투자가 미국 공장 지었는데 보조금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은 진짜 그 막대한 투자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인데 중국 견제하려는 건데 결국 그럼 중국에 있는 이제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요. 디램 반도체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가 좀 업황이 안 좋았던 게 중국에서요. 워낙 가격을 떨어뜨려 버려 갖고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한 10에서 20,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8월 이후부터.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물량 밀어내기. 정말로 많이 낮은 가격으로 쏟아내고 있어서 맞아요. 가격이 하향됐는데 그게 이제는 막혀버리면 뭐 삼성전자가 또 반사이익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각에서는 반도체 안 좋을 거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반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세, 두 번째가 칩스법, 네. 세 번째는 IRA죠.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사실상 이게 또 2차 전지주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 그래서 아마
일각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정말 흐림. 정말 안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주장했던 게 이제는 과거의 회귀예요.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전통적 에너지에 힘을 쏟겠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아마 비중을 줄일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관련된 모든 섹터는 사실상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자본 시장에도 이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이제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또 그다음에는요. 네, 계속 본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게 금리 인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는 FOMC 회의가 열리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0.25% 정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 시장에는 금리 인하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런데 뉴욕 시장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뉴욕 투자자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혀 훈풍이 불지 않고 있는 거죠. 금리 내려도 주가 별로 안 오르잖아요. 예, 사실 이게 보면은 돈의 흐름은 확실히 지금 미국 쪽으로 완전히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왜 우려스럽냐면 그러면 우리 자본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세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금투세였고요. 그중 하나가 또 이제는 미 대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는 국장을 많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가셔갖고 자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자본시장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인데 두 가지는 해소가 됐습니다. 금투세 이슈 끝났고요. 미국 대선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장에 굉장히 돈이 들어와야 되고 돈이 좀 넘쳐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수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아마 지금 우리 장에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로 좀 이번 말까지는 좀 우울하게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제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또 환율, 트럼프 당선 이후에 환율이 크게 치솟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환율이 문제예요. 그러면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아유 환율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실 텐데 상관 있죠. 이게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를 1,3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이제 1,400원 주고 사야 되거든요. 물가가 오른다는 네, 거죠. 물가가 오릅니다. 당연히 석유를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럼 예. 물가에 전반적 영향을 주고 내가 이제는 고물가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가 됩니다. 그럼 고스란히 또 지금 너무 힘든데 이 힘든 상황이 연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좋지 않은데 근데 이제는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강달러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게 우리 환경에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보셔야 돼요. 그럼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2기 트럼프 2기가 오면은 강달러를 과연 유지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약달러를 유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국 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달러의 약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당선인은요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달러를 유도할 거고요. 그 약달러를 통해서 자국에 대한 그 수출 기업에 대한 경쟁력, 그 다음에 이제 환차 이익이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이득을 얻고자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달러라고 해서 나 무조건 이젠 쭉 강달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약달러를 분명히 유도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강달러 지속이 되고 환율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환율 당국은 1,400원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는 스무스 오퍼레이팅이라고 해서 미세 조정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환율 방어에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은 금리를 또 조금 내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8일 날 마지막 금통위 앞두고 있는데 네. 한국은행의 고심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제가 만약에 금통위원회라고 그러면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난번에는 환율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환율이 높아지니까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집니다. 그럼 환율이 계속 상승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인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동결을 하자니 우리나라의 경기 둔화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인하해서 사실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결하자니 사실 경기 부양에 나서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분위기는요. 지금 그래도 한 번은 쉬고 갈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마 한국은행에서 지켜보고 갈 거다 해서 동결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가 많은데 예. 개인적 생각은 저는 인하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해서 이 경기 둔화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금통위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 금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라든지 또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다양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는 돈의 흐름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예,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 홍보 비서관입니다. 예. 그 어제자로 한국관광공사 사장 후보 지원을 철회한다고 입장을 밝혔죠.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된 그 8명의 인사 중에서 현재까지 본인의 진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유일한 인물입니다. 어제 이런 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금주에 뜬 인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대통령께서도 지금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릴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고 예.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조치와 속도감 있는 조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그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됐던 분들도 정말로 세간에서 말하는 한남동 라인인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가 높은 진정한 참모들인지 이것을 이제 앞으로 그 본인들의 결정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강훈 전 비서관은 그래도 가장 앞장서서 본인의 진퇴에 대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금주에 뜬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훈 변호사는 강훈 전 비서관처럼들 해라 이 말이군요. 그걸 제가 제 입으로 말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그 기자 간담회가 많이 화제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항상 제가 2% 나올 때 뜬 인물 고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진 인물은 금세 찾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던 여러 언론인들 중에 눈에 띄었던 그리고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이 기자 질문 잘했다라고 하는 그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뒤로 갈수록 이제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나 이제 어떤 기대치에는 맞지 않는 그런 설명들이 많던 와중에 그 사과가 도대체 어떤 사과냐라고 묻더라고요. 그게 한번 딱 쉼표를 찍어주는 느낌이 있었고 그 뒤이어서 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이어서 대통령의 사과는 왜 하신 건지를 또 마무리를 지어서 이게 대통령이 왜 그 자리에 나오시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낸 점에서 유의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얘기 이제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더 펼쳐보고요. 금주의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예,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과 월요일에 이틀 연속 창원지검에 출석을 했었죠. 그런데 일요일에 그 출석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때문에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담한 심경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다면은 출석을 하면서 일단은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오선 의원까지 지낸 중진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1시간 가까이 본인에 대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금주의 진인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보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앞으로 정치권에 돌아올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장유미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저는 뭐니 해도 윤석열 대통령 다시 거론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주신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국민 담화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뭐 정치권 인사들이 이번엔 뭐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을 거다.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 그대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래도 일말의 희망들은 조금씩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2% 정도라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다면 정확한 답변 그리고 대안을 내놓겠지. 근데 그게 사실 전무했어요. 언론에서도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그 다음 날 뭐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고개는 숙였지만 국민들은 사과받지 못했다. 그리고 고개만 숙였다. 이런 인상을 준 건 왜냐하면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국민들이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대안까지 이 정부가 마련하는 건데 대통령이 문제의식이 없구나.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대안이라고 내놓는 게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바꾸겠다. 부부싸움을 하겠다. 이런 사실 뭐랄까요. 언론에서도 많이 쓴 표현인데 어리둥절하게 국민들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국민 담화는 그 임기 절반 지내는 사이에 이제 경제적 성과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그리 길지 않게 발표를 했지만 그 뒤에 기자들 질문은 정말 굉장히 많이 받긴 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런데 이제 반응은 뭐 극명하게 엇갈리고 대다수의 국민 반응 또 대다수 언론의 반응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시큰둥한 반응이 훨씬 더 많은데 송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그 담화와 기자회견 그 자체로만 평가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뒤따라오느냐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그것을 한 묶음으로 평가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미흡하다거나 혹은 좀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이런 평가를 하시는 국민들이 계실지라도 그분들께서도 앞으로 뭐 인사쇄신이든 혹은 뭐 특별감찰관 설치든 뭐 그밖에 여러 가지 국정기조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뒤따라오면은 또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진솔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께서도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오지 않으면 그러면 말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부터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금주의 뜬 인물로 굳이 그 강훈 전 정책홍보 비서관을 꼽은 것도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대변인 맞아요. 이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는 아닙니다. 거의 제 나름대로의 해석과 관점을 가미해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것이죠. 기자 그 회견 내용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이제 쏙 빼고 앞으로를 봐라. 앞으로 이게 잘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가시는데 네. 평가 좀 해봐요. 장희 변호사. 앞으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우선 워딩 기자회견부터 한번 얘기를 자체는요.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 갈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느냐 그 질문을 했어요. 어떤 그 종합편성 채널 기자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뭐 대외 활동 자제한다고 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겠네요라고 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 말인즉슨 김건희 여사가 되게 어쨌든 공적 라인을 통하지 않고 여러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걸 그럼 대통령이 이제부터라도 싸워서라도 자제시키려다는 소리인가? 그리고 오늘자 조간에서도요. 대통령실의 대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 당장 남미 순방 가는데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사실 기자회견 목요일 날 할 때도 참모들이 이때 안 하시면 그래서 돌아와서 하시면 너무 늦습니다라고 막 조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도 해석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와 이제 동행하기 위해서 뭔가 명분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제 그것조차 왜냐하면 본인들도 언론 체크는 할 테니까요. 이 순방을 국민들이 그냥 간다 안 간다를
보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이 발언을 보더라도요. 이게 아주 이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 정상회담이면 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이게 시스템적으로 정비되지 않습니다. 제2부속실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건 진작에 만들었어야죠. 언제 약속했습니까? 아무리 대선 공약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에서 짠 이야기했지만 이미 실기했어요. 특별감찰관 저 그걸로 막아질 국면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기자가 묻더라고요.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파견검사로 이 수사팀 지휘했던 게 윤석열 당시 검사였습니다. 예. 본인의 정체성까지 부인하는 거 아니냐. 본인이 하면 맞고 자신이 수사를 할 때는 그럼 그 상대는 틀리다는 것인지 이게 맥락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이거는 저는 이미 심판을 받는 때만 남은 지금 것 이제 같습니다. 장 변호사가 언급한 게 사실은 이제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이게 조금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세 대목입니다. 개인 휴대전화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 부부싸움이라는 언급을 한 부분, 그다음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본인이 특검 출신이면서 이 세 대목 우리 송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요. 더 단호하게 지금 분명한 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순방에 관해서요. 이제 뭐 외교에 동행하지 않게 이번 달 남미 순방에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느 언론에서는 연말까지 국내 활동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러면 해가 바뀌면 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민심에 맞게 구체적으로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앞으로 외교 활동에 뭐 일절 동행하지 않겠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논란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대통령의 답변 발언으로는 외교적인 부분과 국익상 본인과 참모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반드시고 뭐고 아무튼 안 된다. 해외 그러니까 순방 동행 안 된다. 그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나중에 또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선을 긋는 것이 논란을 없애는 길이고 민심의 방향에 알겠어요. 부합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무튼 휴대전화 부부싸움 특검 이 세 대목. 휴대전화나 뭐 부부싸움 이런 부분은요. 뭐 부부싸움은 일종의 저는 레토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휴대전화는 진작부터 사용 안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 보안 때문에 비화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비화기만 사용하시는 것이 맞고 그러면 늦게라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셨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사용 안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검 관련해서는요, 그 말씀하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수사팀장이었던 2016년, 17년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추진했죠. 그리고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했던 것도 당시 새누리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오히려 그 기자회견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봤던 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종지부가 찍힌 것처럼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건 지금 고발인들이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고검에서 뭐 재기수사 명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도 또 저녁에 장외 집회를 네. 이어가고 또 14일 날 김건희 특검법 처리시킬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거부권이 분명히 예상되니까 그렇게 되면 재의결에 들어갈 텐데 네 표 지난번에 이탈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는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국면에서는. 8표 이상. 예, 민주당에서도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놓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도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성, 속도. 그런데 그게 뭔지 제가 어떤 기시감이 드냐면 안철수 현상으로까지 지칭이 되던 때가 있었잖아요. 안철수 하면 새정치라는 말만 남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한동훈 대표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냥 여기서 멈춰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특검 여론이 높다라는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손 놓고 속도를 늦춘다면 그거야말로 야당의 직무유기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할 것이고 어떤 국면에서는 이 내표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뭐 친윤 친한이 있다 분란이 있다. 제가 이철희 전 수석이 최근에 책을 내셔서 정확히 지금 보고 있는데 탄핵 리스트라고 해서 뭐 탄핵하겠다기 아니라 탄핵이라는 어떤 이런 현상이 되기 위한 조건 여러 가지를 이제 나열을 해놨어요. 거기에 뭐 이제 여야 뭐 의석수도 있고 당파성을 얼마나 떠났느냐라는 게 있는데 이 이슈는 이미 당파성을 떠난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국민이 바라고 있게 된 국면이 됐고 거기에 저는 대통령이 불을 지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이 부분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거나 상황을 보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 기자회견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 가운데서도 독소 조항을 뺀 김건희 특검법 뭐 그 검토 안 할 수 네. 없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잖아요. 조경태 의원이나 네. 또 조혜진 전 의원 같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추이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나 특검에 관해서 민주당이 어떤 특검 법안을 내놓고 실제로 어떤 법안을 의결하는지에 있어서는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명분 삼아서 거기에 한 10서너 가지 되는 수사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야당이 고르는 특검 후보가 결국 특검으로 임명이 돼서 뭐 국민의힘 당사나 당 자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천 개입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의회 권력을 등에 업고 결국에는 상대 당에 대해서 뭐 무제한으로 수사를 해보겠다라는 것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김건희 여사에 집중하는 국민의힘 표 김건희 특검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요지부동인데 그런 것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기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정치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발의하면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 않나요? 네, 협상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내기 어려우면 우리가 톤다운을 해서 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지만 이게 국민의힘의 선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강제 수사권이 발동되면 당사가 막 서버가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고 방금 손 그러면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뭐 별건의 별건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별건 수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별건 수사로 범죄 단서를 인식하면 그냥 영장 받아서 수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저는 많은 걸 너무 사법 영역으로 넘기는 건 좀 불만입니다만 지금은 사법 구면으로 안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정부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말로만 국민 눈높이 말씀하지 마시고 국민 눈높이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특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가지를 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렇게 내기 어려우면 우리가 내줄게. 그러니까 네. 또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관계다 이런데 그러면 진짜 국민 선택 받지 못합니다. 뭐라도 국민의힘이 좀 안을 내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요. 민주당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3번째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올라올 때마다 강화됐어요. 예, 사실. 그리고 수사 대상 개수도 점점 늘어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13가지까지 된 건데 그러면은 실제로 행동이 그런데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대 가능성이 없는데 어떤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아마도 현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익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현재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사 개수는요 민주당이 넓힌 거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초한 거예요. 처음엔 자꾸 의혹이 도이치모터스에서 이 확대되니까. 명품백으로 육성이 나온 공천 개입까지 이걸 그냥 방기합니까? 사실 얼마 전에 이 입법 청문회에 열렸었던 거 140만 명의 시민들이 탄핵해야 된다라고 해서 열렸던 바 있다는 걸 엄중히 새겨야 될 겁니다. 결국 그 얘기로 돌아가면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코로나 사태 대응을 잘못해서 결국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탄핵 청원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고 뭐 명태균 씨는 검찰 수사를 이제 바로 받았는데 그 직전부터는 과거에는 굉장히 센 목소리로 발언을 하다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 변화 그리고 또 명태균 씨와의 그 육성이 공개된 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일종의 뭐 해명성 발언 뭐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겹치더라고요. 해명이요. 이를테면 아니 어떻게 아무런 공적인 지위가 없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랑 그렇게 수시로 연락을 했냐라고 할 때 대통령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민심 청취가 민주주의다. 이게 뭐가 나쁜 거냐라고 되물었는데 명태균 씨가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또 변호인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청취하는데 굉장히 귀를 기울이신 거다. 저는 어제 명태균 씨의 그 저자세, 이 의도된 저자세는 대통령실을 향한 어떤 메시지 성격이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기를 구명해달라라는 어떤 SOS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명태균 씨가 말의 신뢰값이 대단히 떨어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도 이제는 별로 그렇게 그 귀에 와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명태균 씨가 뭐 본인의 휴대폰을 아버지 산소 밑에 묻어놨다라고 하더니 정작 그 선치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산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 산소를 가지고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다른 말들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특히나 또 창원지검의 수사 인력도 검사를 추가 파견해서 보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론이나 야당에서도 명태균 씨가 선택적으로 또는 파편적으로 풀어놓는 말 한두 마디에 지나치게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기정사실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민주당은 뭐 추가 녹취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기자회견까지 있고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통화 육성이 공개되면 어떨 거냐 뭐 이런 질문까지 있었던 바 있는데 뭐가 있으면 이미 내놓았지 않겠어요 민주당? 근데 양이 되게 없는 거 많아서 안에서도 이걸 한 단위에서 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에 또 엄청 보안을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미리 이렇게 숨겨뒀다가 공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그때 체크가 되면 크로스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 좀 알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어서 앞으로 뭐가 나올지는 잘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 몇 날 며칠이 흘렀는데 네. 민주당 인력이 얼마나 많은데 좀 나눠서 들어보면 금방 듣지 소수 않아요? 인력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아니,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면 네. 100명이라도 투입해서 빨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이 방송을 들으는 민주당 분들이 참고하실 것 같고요. 저는 더 관건은 스모킹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며칠 이렇게 몇 날 며칠 흐르는데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최근에도 금요일에도 또 어제도 나왔었으니까요. 뭐 이제 그 용산으로 옮기고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아니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 육성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벌써 내놨겠죠.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내놨겠죠. 그래서 저는 스모킹 거는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녹취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녹음 뭐 버렸다 뭐 묻었다 이러지만 그랬을 리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또 향배를 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벌써 그 뭐죠? 미래 무슨 연구소? 네, 미래한국연구소인가? 그게 네. 명태균 씨가 실질적 소유자 아니다. 뭐 이런 발언이 검찰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라는 직함도 사용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는 조금 더 검찰에서 어떻게 그 규명을 하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1시 3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가죠. 정현정 씨. 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위 정체 구간 늘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부터 막히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는 10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서초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안성분기점에서 안성, 더 가서는 천안에서 천안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목천에서 남이분기점까지는 가장 많이 막히는데요. 26km가량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강원도로 가는 길도 많이 막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남양조금소부터 시작된 정체는 서종까지 이어져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내린천 휴게소에서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부터 정체 시작됐고요. 팔탄분기점까지 이 정체 이어져 있습니다.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10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네, 전반부에 여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야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화요일에 SNS에 아주 묘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본인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 이런 문장을 올렸어요. 이게 사실은 많은 법조인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보기에,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상당히 의아한 얘기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실패한 교사가 맞죠. 은폐하는 데에 실패한 교사입니다. 세상에 그 녹음 파일이 드러나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는 아마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 보는데요. 만약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정말로 진지하게 실패한 교사다라는 입장이라면 그 피교사자인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 이분이 법정에서 다 내가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느라고 인정을 하고,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런 증언을 하게 됐다고까지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성공한 교사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법원을 상대로 소명을 하셔야 될 것인데, 이런 SNS를 올리는 것은 장외 여론전을 통해서 뭔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 상당히 다급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보여져서 금주의 한마디로 꼽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선고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건 일단 좀 지켜보고요.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여기 짤막하게만 얘기해요. 네, 하세요. 이게 실패한 교사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이제 교사를 당했다는 사람이 이제 증언을 섰잖아요. 본인은 뭐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 당시 판결문, 이제 그 당시에 무죄를 받은 거에 보수 언론인들과 보수 패널들이 이게 그 당시에 판결에 엄청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나 검사 사칭한 적 없는데라고 하는 사실을 왜 무죄를 받았냐면, 이게 본인의 항변성 의견 표명이라고 그래서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한 법리적인 걸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실패한 교사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싶어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건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더 잘 아실 건데요. 위증교사가 기수가 되는 거는 피교사자인 그 증인이 위증에 해당하는 증언을 한 순간 기소가 되는 거고, 그게 법원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양형사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셨어요? 판결문 다 봤고요. 지금 이 사건은 김진성 씨가 실제로 증언한 증인신문 조서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대조하면 끝나는 대단히 간명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무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재판 곧 선고 네. 나오니까라고 말한 게,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고 이 얘기는 우리가 들어도 판단을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고요.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저는 변호사. 아무래도 대통령 그 대국민 메시지에서 꼽아봤는데요. 거기 꼽을 게 한마디가 아니라 꽤 많겠죠? 한마디인데 제가 제일 좀 와닿았던 네. 건, 이런 일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재정리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전반부 말미에 명태균 씨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명태균 씨 신뢰도가 낮다, 어떤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 직접 통화를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농단이 아니다, 이 정도는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자문 성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을 때 그거 3년 구형했던 사안입니다. 그때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2년형이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 부정까지 하는 그런 국민들을 기만하는 메시지를 전 대통령이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도 국정농단이냐고 되물었던 것은 명태균 씨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오늘 가면은 많이 사과하고 오라고 했다는 그 부분 아니었나요? 제 기억이 혹시 잘못된 건지 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정농단 표현을 몇 번 사용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일관된 취지는 대통령의 부인은 뭐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가지 항상 뭔가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걸 어떻게 국정농단으로 하느냐 그런 취지였었죠. 대체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천 개입까지 갔다면 그거는 저 차원이 다르다 그런 주장인 거죠. 또 본인이 한 육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그걸 뭐 다 말을 듣냐, 대통령이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란 취지의 또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아까 전반부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속도감 있고 빠른 실천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다시 꺼내든 구체적 카드는 특별감찰관 추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곧바로 이제 하겠다라고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특별감찰관 빨리 해야죠. 왜냐하면 그 의원총회에서 뭐 표대걸 없이 합의가 될까요? 분위기가 좀 그런 쪽이죠. 이게 지금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놓고 의총에서 표대결을 하는 상황이 되면 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그 특별감찰관이라도 빨리 임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바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견이 있어서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걸 국민들께서 결코 좋게 보시지 않을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지금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거기서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국회가 추진하면은 당연히 임명할 네. 것이다. 그리고 국회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자꾸 다른 조건을 결부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뜻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 형식으로 특별감찰관 추천으로 가자라고 국민의힘은 의견을 모으게 될 거다. 그런 주장 아닙니까? 총의가 자연스럽게 모이면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민주당은 원래는 이제 북한 인권재단 추천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응하지 않았던 건데 이제 그 조건을 국민의힘이 빼면 그럼 어떻게 민주당도 참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는 뭐 어떤 조건을 걸고 이래서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게 매끄럽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친윤 친한에서 이제 친윤계가 아직은 이제 셈법으로는 뭐 표결을 하지 않더라도 더 많고 그러면 저는 그래도 이 국면에서 아주 필요 최소한 그리고 이제는 너무 그냥 해도 크게 국민들한테는 뭐 감동으로 가닿지 않을 게 특감 이슈인 것 같은데 특별감찰관 이슈인 것 같은데 그게 되더라도 그런데 심지어 되지 않는 경우는요. 한동훈 대표에겐 퇴로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망가져버리면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그리고 이 작은 이슈에 너무 매몰이 돼가지고 정말 출로가 없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그렇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와 연계짓는 게 현명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흘러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도 최소한 특별감찰관 추천까지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을 걸로 현재는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게 상식적일 것 같긴 그렇게 합니다. 되면 절차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겁니까? 네. 그런 거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누가 추천해요? 여야 합의로 근데 추천을 여당이 한다고 추천하는 했으니까. 사람과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 과거에 2015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때는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줘서 대한변협에 1명 추천한 사람을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3명을 그렇게 해서 3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럼 그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럼 그런 방식으로 가나요? 그럴 겁니다. 이게. 예. 여당 1명, 야당 1명, 대한변협이 1명. 그러면 누구로 시키나요? 대한변협에 사는 사람 쪽으로 가나요? 대통령이 이제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셈이 사실상 된 게 아닌가 싶긴 해서요. 자, 또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제 그거 추진이 구체적인 하나의 아니고 그것 외에 나머지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향후 후속 조치를 빨리빨리 해라. 그거고 일단 남미 순방 같이 안 간다. 개인 전화를 둘 다 바꿀 것이다. 그리고 뭐 강훈 비서관처럼 스스로 인사결정을 하는 모습. 그다음 뭐 총리를 포함한 뭐 중폭 개각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던데 이게 뭐 언제부터 어떻게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지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답변한 내용에서는 그 인사 쇄신을 위해서 이미 뭐 인사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지금 급선무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뭐 총리나 내각보다도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이 됐던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쇄신이 있는지가 국민들께서 보시는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정말로 대통령의 충직한 참모고 어떤 다른 고려가 있거나 다른 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인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혹시 뭐 대통령께서 다른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맡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총리 문제는 사실은 그 총선 패배 이후에 원래 한덕수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그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임명 동의에 원만하게 협조가 될 것인지 사실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좀 예측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요즘은 참 뭐 검증 절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상당히 인선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던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은 저는 정말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권을 맡은 측의 어떤 책무라고 보고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역대 다른 정부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인사에서 매번 늦어요. 네. 너무 너무 오래 걸려요. 항상. 그리고 사표 낸 사람은 그대로 다시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이게 그 다른 그 역대 정부 하에 뭐 한 달 늦었다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더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아무런 준비가 사전에 너무 없었던 거 아닌가.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방식으로 미리미리 좀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답답함이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 또 이를테면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정무적인 또 인사라는 걸 하잖아요. 국민들의 이제 노여움을 풀어드리려고 이를테면 이태원 참사 이런 게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실기했던 거죠. 지금 그 행안부 장관 교체 이야기가 오늘 조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이 탄핵한 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가결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치 영역에서 풀었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국민들이 어떤 상황을 목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정치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폐해를 고스란히 지금 진행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동훈 대표한테도 참 안 좋게 작용할 것 같거든요. 네. 검사 출신이 국회에서 훈련받지 않고 바로 지도자가 됐더니 굉장히 많은 인사뿐만 아니라 뭐 경제, 정치 여러 방면에서 그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 민주당의 이제 앞으로 선택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릴 게 지난주에 장외 집회를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장외 집회를 앞으로 어떻게 네.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가 맞습니다. 예. 격주로 하겠다라고 네네. 하는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다시 또 이제 매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원래 격주로 하면은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야사당 연합 집회가 또 이미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계속 매주 합니까 이제? 이제는 그러니까 매주 계속 할 거다 이렇게까지 공언한 건 아닌 걸로 압니다만 지금 국면이 매주 하도록 된 것 같아요. 뭐 롱패딩 얘기 뭐 하고 그러잖아요. 롱패딩 입고 나올 거다. 근데 지금은 일각에서는 롱패딩까지 입을 필요도 없다. 이런 게 지금 현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외전을 펴는 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뭐 이걸 사법부 겁박이다 뭐 탄핵 뭐 이게 어떤 빌드업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이제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이해가 돼요. 국민의힘으로선. 그러니까 어떤 실체에 접근하는 부분이 보수에 굉장히 무너짐으로 이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특검 얘기로 돌아오면 이 내표 이탈표가 확인이 됐고 무기명으로 했을 때 이 국면은 점점 악화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이분들도 국민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 처음에는 계획이 딱 확정되지 않았다가 분위기를 보면서 자꾸 매주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고 뭐 슬슬 옛날 그 박근혜 정부 때 촛불 집회 비슷한 어떤 그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지난주에는 오후 2시에 하더니 오늘은 저녁 6시 반에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읽어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해서는요. 일단 오늘 그 민노총이 여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있죠. 오후 4시에 있고 그 탄핵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오후 5시에 집회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 바로 부근에서
6시 반에 한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같은 집회만 아니다 뿐이지 거의 옆에 이어지는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 노동자 대회가 있으니까 머릿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뭐 언필칭 30만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경찰 추산은 17,000이고 서울시 도시데이터로 추산해 보면은 15,000 정도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170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원 한 명당 100명만 데리고 와도 17,000명은 그냥 돼요. 자발적인 시민의 결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의 집회 시간과 장소를 택했다고 보는데 저는 다음 주가 되면은 민주당의 집회 동력은 대단히 많이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회가 자꾸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집회 현장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서명을 받아요. 부스 차려놓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선거법 그 재판에서 1심에서 상당한 수준의 양형의 유죄가 나오면은 그 집회 동력은 급격하게 소멸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못하고를 갖고 뭐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갖고 정치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이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저는 사법 리스크는 이미 정치권에선 상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것도 1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가볍게 나오거나 무죄 나오면 그거 뒷감당 여권 어떻게 할 겁니까? 정치 기소라고 국민들이 할 건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게 큰 어떤 이 흐름에 이 물꼬를 돌이킬 정도의 파고는 아닐 텐데 그리고 가볍게 나오면 더 들불같이 할 거고요. 이걸 리스크 관리를 여당이라면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무튼 재판 결과는 그냥 그거고 장애 집회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수나 그 현장의 분위기 같은 부분은 송영훈 변호사의 지적이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농단 그 스모킹공이 터진 후에 정말 수십만 뭐 이렇게 운집한 분위기와는 지금은 전혀 다른 게 네, 현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와는 좀 다르고요. 근데 지지율이 갤럽이 나왔잖아요. 17%. 예.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5% 되기 직전 지지율이 17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정부를 막아주는 게 너무 도처에서 이상한 의혹들이 터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헷갈리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오히려 이상한 방패막이 돼주고 있는 국면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육성이 나왔을 때 제가 체감하기로는 정말 좀 출렁이는 어떤 여론 같은 게 느껴졌고 이거 대통령의 육성이란 건 좀 엄중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창원지검 수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또 한 번 면죄부를 주는 형식으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국민들께서 받으신다면 그건 진짜 넘기 어려울 겁니다. 급하고는. 근데 뭐 육성 녹음 나온 이후 그것이 온전히 반영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애 집회는 물론 아까 얘기처럼 뭐 노동자 대회를 등등 해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집회인 것이고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인원이 더 많이 모일까? 아직은 물음표죠. 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오히려 이제 그 다음 주 이후에 있을 그 이른바 재의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전국의 분수령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또 타당할 것 같죠?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요. 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뭐 2주 뒤에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14일에 일단 통과시키고. 표결을 하고 제2요구돼서 돌아오면 28일에 28일 상정한다는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이 11월 9일이니까 거의 한 20일 가까이 남았는데 뭐 그때까지 일을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예상을 해서 단정해서 아무튼 말씀드리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그 재의결 결과에 대해 좀 뒤숭숭한 분위기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요. 그 특검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요. 점점 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건 맞긴 맞겠네요.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거두절미 각서라고 했어요. 국민의힘 대변인 성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진행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조용필 씨가 제20집 새 신곡들을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그래도 돼.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좀 들어보고요. 전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